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유명 박물관들로 떠나 작품 속으로 빠져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박물관들, 그리고 예술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저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박물관은 살아있다. 오늘 떠날 곳은 어디일까요? 최근 학교를 거닐다 보면 학우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차림을 보고 계절을 실감하기도 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2025년이 훌쩍 지났음을 체감하는 요즘인데요. 저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일교차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고 감기도 조심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날 곳은 최근 날씨와 같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는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겁다가도 해가 떨어지면 사막 특유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 금세 서늘해지는 이곳. 어디인지 눈치채셨나요?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보유한 이곳은 이집트 대박물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역사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마지막 박물관,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할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듣고 오겠습니다. 할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듣고 왔습니다. 2024년 10월에 임시 개관, 그리고 2025년 11월에 정식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을 넘어 이집트가 자부심을 걸고 건설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라미드로 유명한 기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이집트의 역사와 현대 기술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은 긴 역사를 담기 위해 거대한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박물관의 부지는 약 50헥타르, 무려 축구장 12개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내부 전시 면적은 축구장 70개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이집트 대박물관의 모든 유물을 보려면 안 먹고 앉아도 꼬박 7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체감되시나요? 사실 이집트의 박물관은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1902년에 처음으로 개관했던 기존 이집트 국립박물관은 계속해서 발굴되는 유물로 인해 더 이상 유물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버렸고 박물관이 아닌 창고로 변질되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보존과 정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집트 대박물관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인데요. 공사 비용은 하나 약 1조 5천억 원으로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정밀한 보존시설과 자연재해를 견디는 구조, 그리고 현대적 전시 시스템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집트 대박물관의 초기 개관 예정일은 2008년이었으나 정치적 혼란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었습니다. 무려 20년간의 대장정이었지만 대박물관은 포기하지 않은 이집트는 마침내 2025년 11월 1일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는데요. 국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박물관을 지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박물관 속으로 떠나기 전 NCT 위시의 미라클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대박물관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집트 대박물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거대한 삼각형 외벽입니다. 이 외벽은 피라미드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된 것으로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는 관람객은 마치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하는데요. 박물관 외벽의 선들은 실제 기자 지역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맞춰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소장품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예술작품이 된 듯한데요. 외벽에서 시선을 옮겨 건물 앞 광장에 서면 공중에 떠있는 다양한 크기의 오벨리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란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 태양신앙을 상징으로 세웠던 거대 기념비를 말하는데요. 이 오벨리스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 주인은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는 고대 도시 타니스에서 훼손된 채 발견되었는데요. 훼손된 부분은 철골로 고정해 자연스럽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의 오벨리스크인데요. 이집트는 이 오벨리스크를 전통 유물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구조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왜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를 공중에 띄워놓은 것일까요? 바로 아래에 있는 문양 때문입니다. 이 문양은 카르투슈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로 새긴 파라오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일상에서 쓰이는 사인과 도장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람세스 2세의 오벨리스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장일 것 같은데요. 이 문양에는 직위명과 출생명이 쓰여 있습니다. 바닥에 떠 있는 덕분에 상형 문자를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약탈하기를 좋아했던 람세스 2세가 자신의 기념물을 바꿀 수 없게 바닥에 숨겼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바닥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장을 만들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장이라니 이집트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오벨리스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는 이집트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어도 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이집트 대박물관 이야기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진스 디토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입구로 들어가면 거대한 람세스 2세의 화가마 석상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높이 11m, 무게 83톤에 달하는 초대형 석상은 저게 진짜 사람이 만든 거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천장에 닿을 듯한 이 초대형 석상은 수십 년간 카이로 중심의 람세스 거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보존을 위해 이집트 대박물관으로 옮겨졌는데요. 이집트에서 람세스 2세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박물관 정문에 배치된 그의 석상은 이집트 대박물관을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석상 앞에서 그 위엄을 느껴보고 싶어집니다. 거대한 람세스 2세 석상 앞에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계가 있어 박물관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입구에는 거대 석상 말고도 다양한 석상들이 존재합니다. 이 석상들은 대부분 바닷속에서 발견되어 얼굴의 표면을 닳아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일까요? 바로 수몰된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건져 올린 조각상들입니다. 닳아 없어진 표면은 오히려 유물의 긴 역사를 실감나게 해주는데요.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입구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대계단이 펼쳐집니다. 6층 높이의 공간을 따라 양쪽에 배치된 수많은 조각상과 유물들은 이집트의 시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계단 자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라서 계단을 오르는 동안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시간 흐름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계단을 올라 맨 위에 다다르면 통장 너머 3개의 피라미드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통창 근처에는 한 왕의 석상과 함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베게린의 레스트 듣고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볼까요?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박물관이 재밌어지는 박물관은 살아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술작품 속 과거 사람들의 신비한 이야기와 시간을 찾으러 저희와 함께 이집트 대박물관 속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번엔 통창 근처에 있는 왕의 석상과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창 근처 메인 전시관에 자리 잡은 이 석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의 기자 피라미드가 있게 한 주인공 이집트 제4왕조의 초대 파라오 스네페루입니다. 스네페루 왕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스네페르 왕 이전의 피라미드는 계단식 구조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건설 중 무너지기도 했고 각도가 지나치게 높아 위험했던 피라미드의 각도를 바꿔 굴절 피라미드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피라미드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각뿔 형태의 붉은 피라미드인데요. 이후 그의 아들 쿠푸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인 쿠푸 피라미드를 건설하면서 기자 지역의 피라미드가 완성된 것입니다. 박물관은 스네페루의 석상 뒤로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의 피라미드가 보일 수 있게 배치해서 피라미드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느끼게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를 한눈에 마주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전시관을 따라가다 보면 크기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석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프레 왕의 석상인데요. 카프레는 스피큰스의 모델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 지금까지 학계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핑크스를 피라미드를 지키는 유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프레 왕을 신성화하는 조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요. 눈과 귀 부분이 크고 길게 표현된 이런 특징들이 카프레를 다룬 다른 조각들과 유사해서 학자들은 카프레와 스핑크스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은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처럼 카프레를 전시관을 지키는 연결고리로 삼아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이집트 대박물관에서는 전시의 흐름을 따라 여러 파라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니 다른 파라오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더보이즈의 화이트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파라오는 클레오파트라 다음으로 유명한 여성 파라오 핫셉수트입니다. 그녀의 전시는 많은 방문객이 발길을 멈추는 공간인데요. 그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어린 아들을 대신해 정치에 참여했고 이후 스스로 파라오로 등극하면서 안정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권력을 쥐는 것에 대한 저항이 커서 그녀는 어느 시점부터 자신을 남성 파라오의 모습으로 표현해 조각하게 했는데요. 초기 조각상에서는 여성적 요소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조각상들은 점점 남성적인 특징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석상은 두 손에 두 개의 단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누라고 불리는 단지에 주로 와인을 담아 종교의식에 사용했는데요. 와인은 당시 귀한 음료였기 때문에 그녀의 높은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집트 대박물관의 하이라이트, 투탕카멘 전시관을 소개해 보려 하는데요. 1922년 한 고고학자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거의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파라오 무덤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큰데요. 무덤에서 발견된 5천여 점의 유물들은 고대 이집트의 장례문화, 종교관 등을 보여주는 값진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금 마스크는 실제 크기가 크진 않지만 빛을 받으면 마치 얼굴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존재감을 줘 많은 관람객을 사로잡는데요. 황금관들은 대박물관 정식 개관을 맞아 8개월에 걸친 복원 작업을 거쳐 처음으로 한자리에 전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당시 모습을 재현하는 데 온 힘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집트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꼭 방문해서 반짝이는 황금 마스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박물관은 살아있다의 마지막 방송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긴 역사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20년 동안 지어진 이집트 대박물관으로 떠나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현재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현대사회에서 과거 작품들을 만나보고 되돌아보며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일상에 쉼표가 남겨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민유나,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채민이었습니다. 그럼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박물관은 살아있다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